바디로직입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을 추구하는 바디로직이 2020년 설 명절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바른 자세를 위한 바디로직 타이즈와 탱크탑 할인 행사입니다. 단품의 경우 최대 10만 8천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세트 구매 때에는 최대 51%까지 더욱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인서트 브라켓 무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게 여성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 바른 수면을 위한 바디로직 조율베개. 역대급 특가에 판매합니다. 제가 매일 밤 이걸 베고 자고 있습니다. 조율베개 플러스의 경우 42% 할인, 조율베개 라이트는 39%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데일리 커버까지 무료로 증정하는데요. 바디로직 전 제품은 불만족대에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 후 14일 이내에 100%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북목, 구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 등으로 고통 겪으시는 분들 꼭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입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1부에서는 조금 우리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네. 2부는 희망적인 얘기 좀 했으면 그러게, 좋겠다는 너무, 생각이 듭니다. 네, 무속을 너무 얘기했네.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무속 이야기. 지금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오늘 구글 트렌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지지율 상으로는 지금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게 꺾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 상승한 걸로 나와가지고. 그 후보만 놓고. 네네네. 여기 약간. 김건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건희도 제가 같이 넣었어요. 같이 넣었더니 김건희도 약간 상승. 그러니까 윤석열 하락, 그다음에 안철수 하락, 김건희 상승, 이재명 상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사실 구정 지나면서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사나 이런 거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구정 때 앉아갖고 많이 얘기들 하실 거거든요. 그렇지. 예. 예. 구정, 이제 설날 때. 이제 설날 때. 우상호 의원은 한 3-4% 오를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근거가 있습니까? 상호 형은 그래서 굉장히 좀 선거도 많이 했고. 경험치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과학적인 스타일은 아니시더라고. 네. 그 형도 보니까. 근데 사실 선거가 과학은 아닙니다. 민심을 과학이 다 규명해내지 못해요. 맞아요. 네. 네. 그 뭐 저기 무속이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직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스타일이. 예. 지금 보면은 어쨌든 한 40%를 넘어야 되는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네. 뭔가 좀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지지율이 좀 빠져야 돼요. 근데 하려면은. 오늘 걸로 보니까 또 살짝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이게 빠졌다가. 뭐냐면은 결국은 안철수 지지율이 빠지는 무시 전략이거든요. 네. 무시 전략하고 무시 전략하면서 무시 전략이란 건 뭐예요? 그 안철수를 무시하는? 무시하는 거죠.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때로는 품어버리고 네. 그런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고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국민의힘이 때려줌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단일화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커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중도가 비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걸 차지한 건데 우리 후보는 무시하면서 또는 포용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중도화 전략인데 급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역설인데 급진적인 중도화 전략. 저는 그래서 그 주장을 늘 했어요. 정경련 가서 4대 재벌 만나야 된다. 최근에 저기 박용만 회장이 네, 망명대장 중도화 전략을 하면서 네. 흔히 하는 우리 내부 또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급진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형님. 그것도 일부분 타당한 말씀인데
지지자들의 마음을 불붙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쵸, 너무 지금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고. 너무 중도화한다고 아니 뭐 다 필요하긴 그리고 이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거예요. 이게 좌로 가든 중도로 가든 행태적으로 급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신천지 쳐들어가듯이. 아 그렇지. 그리고 저기 대북 전단지 날리는 거 중단시키듯이 그렇지. 하는 액션에 있어서의 급진성을 좀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라는 것이 좌우의 이념으로 보지만은 행태에서 온건이냐 급진이냐 이렇게도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것은 온건 중도 진보 이 정도 형태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설명하니. 근데 급진 중도 진보가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누가 이렇게 좀 품격 있게 조금 좀 중도 쪽으로 가시죠. 너무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그래요? 주로? 뭐 당내에서? 지금 현재 전략을 짜는 사람이 강훈식 위원장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검토. 강훈식? 네, 얘기하겠죠. 강훈식이 뭘 알아? 어? 뭘 알아? 이동영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강훈식이 뭘 알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선거하시는 분들이 2000년대 초반 19세 후반 때 제3의 물결 1이라는 게 일대 기든스 그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블레어 조스팽 그다음에 좀 이어져서 클린턴 오바마라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도화 전략이거든요. 중도화 전략인데 방법은 급진적이었어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대중들의 정서 자체가 급진적인 거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온화한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어 점유율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 그 경선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 때문에 좀 중도화 비슷한 전략을 취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지가 좀 막혔었거든요. 지금도 좀 비슷한 패턴인데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급진적 중도화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일단 세대에 대한 접근이 이제 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캠페인에서 지금 좋은 공약들이 꽤 많은데 전달이 좀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좀 이걸 좀 그룹핑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다시 좀 그룹핑을 해서 좀 내세워야 될 거 한 10가지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다시 한번 마케팅 영상을 찍든지 그렇게 탈모 때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 마케팅에 대한 걸 좀 해야 되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스피커를 좀 더 늘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는 거는 저쪽에 이슈가 더 급한 것들이 우당탕탕탕 거리잖아요. 우당탕탕 거리잖아요.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쟤들이. 싸우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수구예요 지금. 눈을 지금 쌍구경에 눈이 더가지고 어디 좋은 거 막 갖다 주는 거에는 아직 눈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저분들 하는 행태가 급진수구야. 급진수구.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선이 가거든. 달라진 선거 패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선대위의 그 리더 단위 쪽에서 이거 좀 그리고 이해할 지난번에 필요가 우리 있다. 송영길 대표께서 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탄압받은 측면이 있다 이 발언하시고 난 네. 뒤에 당내에서 좀 비판을 받아서 많이 조용히 받았죠. 계시잖아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당내 비판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 나름대로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전략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 좀 이 송영길 대표도 발언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좀 주위에 이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기조 잡아주는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가시면서 송영길 대표도 후보급은 안 되더라도 참모진들의 이 기획 속에서 좀 지속적으로 메시지 내주셔야 돼요. 빅스피커죠 지금. 빅스피커 해주셔야 돼요. 말했을 때 미디어가 받는 게 송 대표는 받잖아요. 받아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후보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건 이제 최종적인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 경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이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까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형수하고의 갈등 상황, 어머니에 대한 어떤 형님의 이런 폭언 폭행과 관련해서 형수한테 거칠게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한 내용.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냥 넙죽 또 사과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1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나오는 것 자체도 똥볼이에요, 이게. 아니 조선시대에 이재명 후보 선조들이 뭐 했냐 그것도 한번 파헤치지 그래요.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예. 뭐 이거는 더 대응할 것도 없고. 상당히 좀 지금 지지율에 그동안 많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비호감이 그렇지. 높았던 게 다 예.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거듭거듭 또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더 덧붙일 것도 없이 정권 교체 여론에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네, 그거는 초반부터 그랬어요. 초반부터 그랬는데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아까 이제 단일화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정권 네. 교체 여론이 더 높아졌는데 네. 지금 그걸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와 합해야지 이걸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정권 교체를 못 따라가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짧은 정치 경험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망언들 그리고 이제 가족 본부장 가 리스크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좀 좌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보수층의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잘해서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게 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권 교체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지금 또 필요한 걸 수도 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네. 저는 앞에서도 제가 송영길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 성격이 좀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해도 얘기를 된다고 이제 사실 봅니다. 하고 싶어서 문 대통령 시절에 그쵸, 뭐 좀 하여튼 찬양- 탄압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도 되고요. 저는 특히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당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정당 정부가 아니거든요. 예. 내각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수준의 차별화는 이제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MBC인가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로 바뀌었을 때 그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네.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반반이? 네, 그러니까 좋은 거네. 좋은 좋아, 거죠. 그거는 네, 사실. 그러니까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그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미는 게 홍남기 탄핵하자 제가 밀고 있습니다. 홍남실탄에. 아니, 그 사실은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민주당한테 맡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권 교체에 사실 정서가 있어요. 그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온다면 정권 교체는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실 뭐 현 정부가 너무 잘하니 다음에도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 해서 재집권한 당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정권 물려줬지만 노태우의 정권 연장으로 김영삼 택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렇죠. 또 아울러 DJ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노무현을 선택할 때 DJ가 너무 잘했으니까 DJ 같은 정부 한번 또 해봐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택한 그건 사람들도 아니었죠. 있었겠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뭔가 좀 새로운 시대, 그쵸. 지역구도를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그 정서에 호응해서 사실은 민주당 후보 노무현이 아니라 국민 후보 노무현 이렇게 그쵸. 나왔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명박도 2012년에 뭐 사실상 완전히 그냥 그 이명박 사람들은 다 2012년 총선에서 배제가 되고 박근혜 당이 됐잖아요. 색깔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보수에서는 금기인 빨간색을 채택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 의미를 담아서 사실은 박근혜가 힘을 받았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당명도 바꾸자. 뭐 그런 주장도. 지금 합당 세레머니 아직 안 했죠. 합당 세리머니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했던 이야기인데 중도, 중용, 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중도, 중용이라는 게 정중간에 운동장 한중간에 줄 거라 걸어가는 게 그게 중도고 중용이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게 뭐 핵심을 찔렀다는 뜻이거든. 가운데 중자라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좌우의 편차는 커요.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핵심을 찔렀다는 뜻이지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옴짝달싹 안 하고 이제 온건하게 조용히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의 어떤 여론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이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 지지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 저는 대부분이 문 대통령 지키자. 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아, 안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대는요. 아, 예. 2대 6 정도 나오나 3대 6 정도 나와요. 6이 부정평가고 3이 긍정평가.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지하는 고령층도 많아요. 고령층. 왜 근데 그분들은 태도가 좋으니까. 윤석열을 아니, 코로나 찍으려고 때문에. 한다? 코로나 때문에. 윤석열을 찍을까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판의 잣대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대통령은 지금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 이념 성향으로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그 과거에 좀 잘 안 알려진
좀 고정관념화된 걸로 이재명 후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깨졌을 때 고령층이 잠깐 왔었어요. 그게 극적 화해하긴 선대위 막 흔들릴 때 그때 그 층에서 아 이재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잠깐 왔었다가 다시 또 이동을 했죠. 근데 이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집권했을 경우에는 문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할 윤석열을 택할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물론 41% 중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일부가 있기 있는- 하겠지만은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 하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지 말자. 미래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지 말자. 또 이런 다양한 포위 구도를 흔히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흔히 하는 이제 우리 전략에서의 프레임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실상은 진짜 이런 논리도 많이 전파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문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무리한 수사를 받아서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특표 전략에 좋지 않나 싶어요.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돌아있긴 했었죠. 지금 좀 그거에 좀 약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문제가 가장 큰 건 이제 모든 정치를 사법적으로 수사할 거 아니에요? 접근한다라는 부분이 그렇지. 크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그 이재명 후보는 아니 문 대통령은 뭐 형사적 책임질 일을 한 바가 없다. 여기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 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송영길 대표도 하고 이해찬 총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다양한 하나의 프레임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론 뭐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론 이런 것도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또 한편으로서는 안철수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김동연까지 포함하는 경제 과학 세력 연대론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렇게 윤석열을 포위해가는 구도로 만들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게 좀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문 대통령 지지층 또 이 층에 아직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렇죠. 예. 이 층들까지 다 흡인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을까. 아니 사실 40% 넘는 문 대통령 지지층, 이 지지층을 다 끌어안는다면은 저는 선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시선들인데 이 시선을 좀 경계심은 누그러뜨릴 좀 수 많이 있는 수그러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낙연 후보와의 그 회동한 이후에는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그게 아 내가 진짜로 막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는 상황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이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네, 그다음에 그런 또 하나 저는 이제 없었죠. 국토보유세 언급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안 하는 거. 네.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세제 정책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게 필요한데 네. 그게 이제 특히 지지층에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게 지지층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로 비교해 갖고 박스권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네, 그렇게 저는 좀 구분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39까지 갔는데 40을 못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층을 끌어오면은 40%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가 어딘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층을 집중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네, 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 국민들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론, 이게 게임처럼 생각하는 거,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정책은 하나의 부속불처럼 따라 붙여주는 거거든요. 명분이거든요, 정책은. 네, 그런 론을 잘 만들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가 다시 하강세인 듯도 보이고 또 다시 소폭으로 오르는 듯한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 단일화 전망은 지난주하고 지금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안철수는 메인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입니다. 요것도 제가 론을 만들어냈는데 중도 군서정당 후보 단일화 경선 필패론. 그러니까 안철수는 후보가 될 수 없다. 단일하든 뭘 하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뭐라면 소멸시키는 게 저는 의미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 보면은 단일화 쉽지 않다가 58.3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10명 중 6명은 지금 단일화는 안 될 것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단일화가 안 된다. 그렇다고 네. 이분들이 안철수가 되지도 않을 텐데 소신껏 투표장에 나가서 안철수에게 표를 던질 수 안 있을까? 던지죠. 네. 만약에 그게 기권표가 되면은 2007년처럼 큰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거 근데 아닐까요? 이제 거꾸로 네. 아이 뭐 기왕이면 정권 교체 될 사람을 밀어야지 밴드웨건이 오까 네네.
그렇게 해서 밀어줄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도 윤석열을 있죠. 밀어줄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단일화가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대비책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철수밖에 없다 하는 분들은 한 5%라고 봅니다. 그렇죠. 한 4%, 5% 5%면 안 많을 될 것 거예요, 같아요. 네. 그 아래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잠시 윤석열에게 실망해서 안철수에게 온 이 표들은 상당 부분 좀 거품이다.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 일정 중에 왜 안철수와 안 만나는지, 왜 김종인 안 만나는지, 왜 유승민 안 만나는지, 왜 김동연 안 만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나 몰래 또 만나거나 혹은 뭐 지금 만날 여건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만나면 뭔가가 이제 서로가 합의가 많은 것들이 되고 나서 만나는 거여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었을 수 만나는 있고. 것조차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후보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지금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떤 표로 구성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0%는 윤석열 후보 표고요. 30%는 이재명 후보 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안철수 표가? 네. 오. 왜냐하면은 뭐 30%가 좀 많다면 한 뭐 20에서 25% 정도?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지금 윤석열 후보 표가 더 많이 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무당층에서 좀 일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당층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럼 안철수 후보 표는 윤석열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은 기권을 하거나 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단일화가 깨지는 경우에. 예. 예. 그리고 단일화 깨져서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직진해서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4에서 5 여기는 투표장에 가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어쨌든 뭐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이 안철수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이게 또 이제 투표장으로 관심인데. 갈지 안 갈지 이게 중요한 거죠. 5%는 간다고 봅니다. 5%는 갑니다. 네, 제가 5%는 봐도. 간다고. 사표가 돼도 가요. 예. 거기는. 안철수는 지금 네. 최악은 그 투표 용지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또 철수라고 보니까. 그렇지. 예. 예. 치더라도. 예. 치더라도. 그렇죠. 예. 이거 우리 김건희 녹취에 나온 건데 한번 좀 탁 터놓고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정은 불쌍한가? 이거 논제 갖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희정은 불쌍한가? 박 교수님. 글쎄요, 뭐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일단은 이제 본인의 잘못이 컸는데 잘못에 비하면은 지금 풀로 받았잖아요. 네, 형량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정론은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거를 말한 거에 있어서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지금 구도인 거죠. 일단 뭐 정치적으로 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경수도 있었더라면, 안희정도 있었더라면, 박원순도 있었더라면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아마 질문들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해찬 대표 이야기처럼 아주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네. 접하고 보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더 남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 대상으로 지금 김지은 씨가 네. 여성단체를 통해서 지금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보면 부정적인 댓글이 훨씬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새삼 다시 뭐 무슨 그걸 갖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불륜이니 아니니 이것보다는 네. 이게 실제로 여론 시장에서 먹혀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남녀의 시각차가 많이 났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은근히 그동안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김건희 김건희 사이다가 그 뭐 이번에 그런 식으로 나온 지금 거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사실 녹화하는 사이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아, 네네. JTBC 여론조사인데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한 건데 네. 이재명 34.6, 윤석열 32.9, 안철수 14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단일화했을 경우의 여론조사예요. 네. 이재명, 윤석열 네. 37.5 대 37.2. 이번엔 초박빙 선거네. 예, 이재명, 안철수 34.2 대 31.6. 31? 1.6. 31.6.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겠네요. 기권표가 많네요, 지금. 요게 아니 3, 4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로 해가지고 안심번호로 하는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전화 면접 조사. 네, 그러니까 근데 양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 이기잖아요. 다 이기는 둘을 다 걸로 이기는 걸로 나왔지. 나오는데 응답률도 16.9%. 네. 이게 지금 이 상황이면 원래 지금 다른 조사 직전에 다른 조사들은 네. 안철수 후보가 높게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양자로 하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거다라는 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안심번호 효과라고도 보는 게 가장 아니 다른 것도 안심번호로 했는데 이게 같은 안심번호 전화 면접이어도 트렌드가 지금 달라진 거거든요.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안철수가 지는 걸로. 안철수가 지는 건 이제 처음 네, 나왔는데 처음 나오는 거죠. 이제 안심번호로 전화 받는 분들은 굉장히 숙고해서 대답합니다. 숙고해서 대답하는 경향이 있고 안심번호로 하게 되면은 흔히 하는 이 진보층이 포션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네,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게 봐야 지금 됩니다. 중도층이 이 김건희 사태를 통해서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싫다. 네. 이 상황이 아닌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요. 무당파로 빠지는 거죠. 무당파로 지금. 빠지는 상황. 무당파로 빠지고 있어 지금. 그때도 또 무당파가 나오네. 하여튼 이게 좀 오징어 게임 때 이거 했던 것처럼 네. 이 무속이라든가 영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네. 여러모로 참 다행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한숨 쉬다가 마지막에 시작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전략 걱정 많이 했는데 네. 결국 정도로 가야죠. 뭐. 근데 정도로 가되 우리가 방식은 좀 더 세련되게. 네.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께 한번 말씀드릴 거는 무속,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미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2무속실, 그다음에 무속의 힘 또 뭐였죠 또? 국힘의 힘. 군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이런 것들 저기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SNS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좀 도배를 해주십시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피벗을 갈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대한민국의 500인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네. 500인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나가요? 50인 중에 한 합시다. 100인. 50인. 50인 중에 한 명. 예, 충분히 되는구나. 봤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지저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가족끼리 이런 일은 다반사예요. 그리고 이 문화가 좀 상류층들, 엘리트층들에게는 생경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이런 삶은 아주 밑바닥 삶을 사시는 분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고, 이 가족이 애정이 있잖아요.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는 것 같지만, 뭐 비둘기 가족이라는 노래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 노래가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끼리 화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 차원에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가족이 더 힘들어요, 화해하기가. 네, 그렇죠. 맞아요. 비둘기 가족. 그러네. 비둘기 똥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왜냐면 가족끼리 너무 잘하잖아, 상대의 약점을. 그렇죠, 그렇죠. 부부 싸움 벌어져서 이혼까지 가봐요. 그럼 천하에 그런 원수도 없어. 그렇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극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 형 돌아가신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로 갖고 있던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그 형이, 재선이 형이 본인이 사실 성남시장 하고 싶고 그런데 똑똑한 동생이 치고 올라와서 시장이 되니까 빡친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 게 형제들끼리도 좀 그렇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내가 시장 형이야 하면서 이제 뭐 행사하다가 그쵸. 동생이 완전히 손절을 해버렸어. 그래서 성남시로 와가지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형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끝나고 나서 농성. 그래서 네. 그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기를 저기 인정하지 말라고, 휘둘리지 말라고, 당신들은 일만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나갔지. 그러니까 이 형님이 빡쳐가지고 이제 어머니 찾아가서 횡패를 부렸던 거고, 어머니한테 그냥 몹쓸 말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형한테 대노를 했던 거죠. 그 시청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심지어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한테까지 이러니 얼마나 사실은 열불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빚어진 이제 가족사입니다. 이런 거를 파헤쳐가지고 이재명이 바른 말을, 고운 말을 안 썼다느니 이 따위 정말 좀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비거리를 양산하고. 그 형이 어머니께 한 말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하는 내용이. 그렇지. 뭐, 뭘 찢는다 이런 것도 다 어머니한테 했던 말.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고,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형수가 자꾸 형을 두둔하니까.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형수하고. 형수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남긴 건 어머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살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취지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형수는 살면서 아이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세대가 다른데 또 내 친정 어머니도 아닌데 그 뭐 마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분도 그런 점에서는 어머니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따로 살겠다 시작부터 신혼 때부터 따로 살았지. 그랬더니 김혜경 여사하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이제 하신 거지. 아니, 이런 가족사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뭐,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비난받을 수 있으면 또 비난받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여지가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삶이 아니었나, 또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좀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이 돌아왔습니다. 저기 안 돌아오셔도 되는데. 예? 안 돌아오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심상정 대표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진보가 뭔지 성찰과 재구성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이 이제 운동 중단했을 때는, 선거운동 중단했을 때는 뭐 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정의당 내부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 문제도 그쵸, 있었고. 그거 하다가 잘 안 됐죠. 심 후보는 반대를 했고, 당내에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반대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라는 진보 정당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좀 그렇죠. 인식하고 있는 그 네, 틀을 이념적 진보 정당에 예, 그걸 이제 버리고 영패미 정당으로 이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어떤 그리고 사실은 그냥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페미. 레디컬 페미니스트, 저는 또 딥 페미니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회 갈등의 또 한 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연 진보인가? 종합적으로 사회 진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네. 대선 후보 등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후보 등록도 못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면 엠브레인 뉴스원 거 보면 심 후보가 2.4, 허경영 후보가 2.3이 나왔거든요. 요거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상정 후보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롭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동여매겠다고 했지만 이게 재심판을 받겠다고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는데 안 해줄 것 같아요. 느낌이 국민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이념이 좀 뒤떨어졌다는 아니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뭐에 자기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지 그 뭐 조국 전 장관 임명 동의해 그러니까요. 가지고 개인적 식상함도 있고요. 이번에 지금. 그리고 너무 엉뚱한 거를 다시 조국 장관을 다시 소환하잖아요. 아니 조국을 왜 소환해 여기서 머리를 또 짧게 잘랐다면서요? 짧게 숏컷으로 아, 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영패미들의 그렇죠, 트렌드인데. 그렇죠. 참 걱정입니다. 예. 예. 제가 근데 다시 좋은 지금 진보 정당이 있어야 이런 큰 민주당이 개혁할 수 있게끔 견인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이게 완전히 뭐 날개 시대의 그런 파시즘의 다름 아닌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 갖고 그 누나도 참 정치를. 근데 이러다가 진짜 정의당의 기반마저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무너졌고 이미 이름도 무너졌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페미 정당. 페미 정당, 팸당. 네, 팸당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보 정당이 다시 노동자 농민의 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데, 글쎄 그 얘기도 나오기 쉽지 않겠어요. 결국 뭐 선거에서 큰 진짜 어려운 게요. 지금 진보정당 하기가 실제로 진짜 어려운 게 지금 우리 이제 노동계 일부는 아직도 이제 흔히 하는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일부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흔히 하는 진보정당을 하면서 또 사회적 타협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문제들을 더 천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패미에 빠져가지고 답답합니다. 참. 아이고, 참, 우리 노회찬 전 대표를 또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의 공조도 가능했고, 그쵸. 또한 진보적 아젠다 설정도 가능했고, 예전에 민생당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지. 예. 그런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러네. 요즘 같은 경우 누가 그렇게 그렇죠. 힘들죠. 상상이나 있겠어요. 네. 예. 그러네. 진짜 그런 적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예. 저도 제가 최근에 썼던 책에 네.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 언젠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탄핵 이후에 4+1 체계가 가동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체계가 정말 아쉬워요.
그 체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었더라면은 한국의 이 수구 세력을 극단적인 소수로 만들 수 있었을 건데 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게 구조화시키지 못한 거. 총선에서 양당으로 다시 그렇죠, 복귀가 그렇죠, 된 그렇죠. 거잖아요. 연동제 그렇죠. 문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설 전까지 하얀 지지율 높이는데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 너무 좀 낯선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대남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대남 누가 끌어안습니까? 김용민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동영이를 저도 같이 끌어와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표를 던지진 않더라도 이재명을 찍는 과정에서 저거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적대감만은 좀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해봅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